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제목은 집착. 아, 집착. 집착은 규영이가 좀 전문이에요. 근데 집착을 당해본 적은 있나요, 혹시? 있죠. 어떤?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 사실 가장 좀 흔히 말하는 연인들 간의 집착. 네. 어디야? 뭐해? 왜 연락 안 돼? 그게 집착인가요? 집착이죠. 왜요? 그냥 물어볼 수 있죠. 그거를 어디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집착이 아닌데 어디야? 집착이잖아. 그러니까 네. 집에 도착하면 뭐야? 집도착. 집도착. 그러니까 헐. 그게 왜 집착. 집착이라는 게 사실 어디야? 집. 거짓말. 집이야. 증명해. 사진 찍어서 보내줘. 보내주고 그것까진 괜찮은데 물론 여기서는 호불호가 있죠. 그 남자친구가 믿음을 못 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집 사진 찍어서 딱 보냈는데 한참 있다가 띵동 띵동 누구세요? 하고 딱 문 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너 여기 누구 숨어있지? 이 신발 누구 거야? 엄마 거야. 빨간. 엄마 이런 신발 없었잖아. 비켜봐 하면서 이제 화장실 문을 다 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딱 압수수색인데요? 그쵸. 그 정도는 좀 집착 그런 거 전 당해본 적 있어요. 방금 표정이 슬펐지 않았어? 방금 순간? 굉장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여자친구가 나 잘게 이러고 딱 자고 눈을 딱 떴는데 이제 한참 지나서 아침에 눈을 딱 떠가지고 이제 보통 아침에 눈 뜨면 뭐 하나요? 이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문을 딱 열라고 하는데 바로 앞에 딱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왜 전화 안 받아? 나 잔다 그랬잖아. 너무나 평범한 하루였고 술 먹고 그냥 자는 딱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얘는 왜 직장을 안 갔을까? 그러니까 제가 술을 먹어서 자기 전에 배터리가 분명히 23% 정도 있었는데 충전기를 꽂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충전기 꽂아놓고 자더라도 이걸 안 꽂는 경우가 있잖아요. 220V. 콘센트. 근데 눈을 딱 떴을 때는 배터리가 나갔었나 봐요. 나는 그걸 이제 급하게 술 먹고 일어났으니까 그걸 빼고 딱 이제 바로 옷 갈아입고 하고 챙겨 나왔는데 딱 보니까 배터리가 없었던 거죠. 배터리 왜 핸드폰에 꺼놨어? 그런 부분에 잠깐 언제 시간인지 모르겠죠. 23%에서 그 핸드폰을 꺼놨다고 해도 보통 새벽까지는 열려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깐에 전화기가 꺼져 있음에 뭔가 의심을 했던 거죠. 껐구나라고 생각을 했겠구나.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딱 와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때부터 이제 악몽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 집착 엄청 심했죠. 게임하고 있어 하면 전화 오고 게임하고 있으면 전화 오고 게임하고 있으면 전화 오고 그렇게 360일 게임만 했어요. 게임에 대한 집착도 심하고. 네, 저도 심했죠. 네. 아무튼 그런 연인들의 집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있잖아요. 친구 만났을 때도 친구가 사진 찍어야 되고 어디야 뭐해 막 밥 먹었 무슨 밥 먹고 누구 만나는데 뭐 친구 누구 만나는데 막 이런 거 피마르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치 보내. 지금 앞에 있는 메뉴 사진 찍어 보내면은 손가락 V에서 보내. 손아트에서 보내. 인증? 네. 그 연인에 대한 집착. 형님도 연인에 대한 집착이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형님이 직접 집착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전 양쪽 다 20살 넘어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전 기억나는 얘기부터 건 해보죠. 20살 넘기 전에는 그러니까는 있었나요? 이런 연애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네. 이제 그런 게 어떤 사랑이나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긴 어디까지 한데. 하셨죠? 뭐 별건 집착.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딱히 집착을 해봤자 공중전화? 공중전화 아니면 편지 그러니까는 막 개량 아니 뭐 사람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안 했다고. 종이 2만 개 막. 없다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네, 사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의 제목은 집착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고3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에게는 1살 차이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동생인 저로선 도대체 누나의 어디가 그렇게 예쁘다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누나 이름을 대면 다 알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누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매주 문 앞에 쌓여 있을 정도였어요. 여느 1살 차이처럼 집에선 똑같이 얄미운 누나일 뿐인데 왜 밖에 나가면 저렇게 사람들이 대접하고 좋아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나와 한 집에 살다 처음으로 떨어져 살 일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누나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죠. 매일같이 싸우던 누나와 떨어져 지내게 된다니 그 당시엔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누나가 없었던 한 학기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방학이 되자 누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마침 또 주말이라 간만에 한 집에 있게 된 누나와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조심스럽게 이상한 소리를 꺼냈습니다. 아, 나 요즘 가위 눌리는 것 같아. 가위? 분명 이불 덮고 자는데 누가 자꾸 맨살 더듬는 느낌 든다니까? 그날은 날도 더워지고 하니 누나가 겁을 주려는 건가? 하고 웃어넘겼죠. 바로 다음 날 저는 누나가 외박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은 누나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누나 방에만 침대가 있어서 누나가 기숙사로 간 뒤에 잠을 잘 때는 누나 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누나가 돌아와서 다시 제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오늘은 안 들어온다고 하니 누나 방으로 간 것이었죠. 며칠 만에 푹신한 침대에 누우니 금방 잠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나가 했던 말처럼 발끝에서부터 무언가 더듬으며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점점 다리로, 허리로, 가슴으로 더듬는 느낌이 제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감각은 느껴지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순간 누나가 말했던 가위가 이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과 동시에 더듬는 느낌은 목으로 물리더니 점점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숨쉬기가 답답한데 몸은 움직여지질 않으니 더욱 괴로웠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겨우 살짝 실눈을 뜨는데 이상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검은 연기가 제 몸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형상은 마치 텔레파시를 보내듯 제 머릿속에 속삭였습니다. 방해되니까 오지 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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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과 목소리로 봤을 때 그건 남자였어요. 하지만 제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보이는 것은 응급실 천장이었어요. 어머니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저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누가 목을 조른 것 마냥 빨간 손자국이 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전 누나 방에선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가위 눌릴 때 듣던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했거든요. 그러나 가위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는 밖에서 누나와 약속이 있어서 만나러 나갔어요. 사람이 아주 많은 곳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누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누나와 그 검은 형체가 같이 보였습니다. 제가 누나에게 점점 다가가는데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사람들이 누나 앞을 지나갈 때마다 검은 형체가 보였다 안 보였다 했습니다. 헛것을 보았다기에는 너무 생생해서 얼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야, 뭘 그렇게 넋이 나가 있어? 검은 형체를 본 제 걸음이 느려지자 저를 발견한 누나가 답답했는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누나가 제 앞에 다가와 말을 걸자 검은 형체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보이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로부터 얼마 후 밖에서 누나와 저녁을 먹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식당에 일찍 도착했다고 누나에게 문자가 왔어요. 부지런히 약속 장소로 저도 향했습니다. 누나는 식당 창가에 앉아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나는 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검은 형체는 마치 그림자처럼 누나 옆에 붙어 있었어요.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슥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유리창 너머로 말했습니다. 아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내 거야. 방해하면 죽인다. 가위 눌릴 때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누나와 제 사이는 유리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똑똑히 제 머릿속에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식당에 안 들어가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누나가 왜 연락도 없이 약속을 어겼냐며 화를 냈지만 제 귀엔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이상하게도 누나는 기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방학 동안 알바를 하려던 계획도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누나는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누나에게 빠짐없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오히려 담담하게 제게 말하더라고요. 너도 보여? 누나는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줬어요. 같은 과 동기 중 한 명이 누나에게 고백을 했었다고 해요. 조별과제를 같이 하며 친해진 사이인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다가 누나에게 고백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나가 여러 번 거절을 했는데도 그 남자애는 포기를 하지 않더래요. 계속 누나를 쫓아다니는 건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누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있으면 마치 자기가 남자친구인 것처럼 협박을 하고 또 폭력까지 저질렀대요. 심지어 누나를 보기 위해 여자 기숙사까지 무단으로 침입해서 학교에서 큰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경찰에도 신고를 해봤지만 당시에는 스토킹 관련 범죄 처벌이 약해서 별 소용이 없었대요. 그렇게 몇 달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어느 날 남자가 술에 잔뜩 취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야, 너 나랑 안 사귀면 진짜 확 죽어버린다. 하지만 그런 폭력적이고 욱하는 모습에 더더욱 질린 누나는 끝까지 받아주질 않았어요. 되려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를 그만 놓아달라며 소리쳤다고 해요. 내가 죽어도 끝까지 너 따라다닐 거야.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선 남자의 뒷모습이 정말로 누나가 본 그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발견되었고 남자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나였기 때문에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몸과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 누나는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고 저처럼 검은 형체를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누나가 만나는 남자들은 여지없이 안 좋은 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짧은 연애 기간 동안 2번이나 죽을 뻔한 교통사고를 당했고 또 다른 한 명도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뇌출혈을 일으켜서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해야 했습니다. 누나랑 썸이라도 타는 남자들은 10중 8구 안 좋은 일을 겪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 모든 일들이 그 검은 형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증거는 없지만 앞뒤가 딱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누나의 동생일 뿐인데 왜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짜증도 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당사자인 누나는 얼마나 더 힘들지 안쓰럽고 안타까웠습니다. 빨리 누나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길 바랐지만 제 기대와는 다르게 누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볼살이 패일 정도로 살이 빠지고 딱히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파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마치 그 검은 형체에게 생명력을 빼앗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누나를 더 지켜주고 챙겨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은 많이 후회가 됩니다. 누나는 집으로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가족에게 인사도 없이 홀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야? 제가 누나와 살가운 사이였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투닥거릴 누나가 없다는 사실이 그 상실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다 누나의 장례식에 온 누나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좀 소름 끼쳤습니다. 알고 보니 누나가 생을 마감한 장소가 그 남자도 생을 마감한 곳이었더라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정말 그 남자가 데려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누나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일기장 한 권이 발견됐어요. 일기장에는 그동안 괴로웠을 누나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이 아팠던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죽어야 속이 편하겠어? 그래. 그렇다면 우리 누나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을까요? 그 남자를 다시 만난다면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 누나를 데려갔냐고. 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와 진짜 이 못된 이 너무 안타깝네요. 이거는 욕심이죠. 집착이라는 얘기도 아까운데.
이래서 우리가 당직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때 이 제보자분께서 당직기라는 게 있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제보를 읽으면서 아니 이거는 누나가 제보를 보냈어야지 왜 동생이 보냈지? 계속 이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이 제보를 처음 받고 읽으면서. 그러다가 그걸 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래서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선행을 베풀어도 안 되고 너무 악하게 살아도 안 되고 그냥 어느 정도 거리가 딱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연인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 일단 집착해야죠. 그거죠. 이 사연은 일방적인 그고 우리는 연인 사이에서는 가까울수록 좋죠.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사람이 관계에 따라서 적절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가 관계에 따라 적당한 거리라는 게 존재하고 또 반대로 그 거리를 유지하면 또 그 관계가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역으로도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기웅 씨와 저의 거리가 가장 친밀한 상태의 거리. 60cm 정도. 왜냐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어요. 우리 둘은 이 거리를 말씀하신 거였구나. 디스턴스. 그럼 국거리겠냐? 네? 그럼 국거리겠냐고. 아니요, 저는 이제 약간 심리적 거리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실제 디스턴스. 난 옷걸이인 줄. 그리고 시원 씨와 저의 거리가 딱 학생과 교사 사이의 거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과의 거리가 약간 교수님과 학생의 거리냐 아니면 프렌드의 거리냐 아니면 이렇게 전혀 남과의 거리냐의 차이에서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도 사실상 큰 건 없어요. 너희 새끼 내가 죽으면 너는 3대 자손이 망할 것이야 이러고 딱 죽었어요, 눈앞에서. 이건 저주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들은 사람은 하고 있냐고 죽였다고 칩시다.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저주거든요, 사실.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당연히.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했을 때, 피가 나네. 갑자기 너 이거 다친 적,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아이들은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대 때 또 살다 보면 애기들도 접종 맞아야 되는데 못 맞고 하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데, 괜히 자기도 이제 아이가 처음이니까 내 첫째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마음에 걸려. 내가 그때 그 저주 때문에 그런 건가? 처음에는 넘어가다가 점점 이제 위독해지면은, 일단은 무당이라도 찾아가는 거죠. 야,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주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저주가 힘이 작동하는 것과 똑같이 축복도 그럼 작동할 수는 있겠네요. 의미부여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댓글도 좋은 댓글은 처음에 되게 큰 힘이 되지만 내가 일을 함에 있어 혹은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뭔가를 성취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원동력이 되는데 우리가 그 좋은 댓글보다는 또 이 꽂히는 한 댓글이 굉장히 크게 가잖아요. 맞죠.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응원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응원으로 인해서 원동력은 되는 건 맞으나 이 저주하고는 좀 다르다. 내가 조회수가 갑자기 떠지면 진짜 저 새끼가 말했던 것처럼 내 얼굴이 이상해서 그런 건가? 한번 되씹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아닌가. 축복은 내가 절벽이 있을 때 위로가 되는 말이고. 힘을 낼 수 있는. 그죠. 예수님께서 널 사랑하신단다. 이런 거. 결코 너에겐 저주가 이제 없단다. 예수님의 축복으로 너의 저주를 모두 풀어주마라는 이게 오면 이제 괜찮구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사연자분에게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아니라 이 동생분에게 좀 뭔가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 있을까요? 사연자분들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정말 아마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누구도 사연자님만큼 그렇게 대처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누나께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거 정말 안타깝지만 사연자님은 더욱더 힘을 내서 이 인생을 잘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사연은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 사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연은 제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각자 자기 사연이 인상 깊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청자들의 댓글과 응원 인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여러분들의 사연을 언제나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단의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겪은 일들 중 가장 미스터리했거나 가장 무섭던 이야기를 적어서 사연과 함께 연락처를 같이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이쯤 마무리하고 다음 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사연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